어둠이 내려앉은 강변. 바람은 축축한 안개를 몰고 와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희미한 달빛이 강물 위에 일렁였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강은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그날 밤은 유독 불길하게 느껴졌다. 멍, 멍.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풀숲에서 튀어나왔다. 이름은 모루, 검고 흰 털이 뒤섞인 믹스견으로 마을 외곽에 혼자 사는 노파 김춘자의 반려견이었다. 평소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지만 지금 모루의 눈빛은 날카롭고 초조했다. 그는 강 쪽을 향해 달려갔다. 풀숲을 헤치고 나온 그는 강물 중간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흐느적거리는 인간의 몸, 아기였다. 모루는 주저하지 않았다. 거센 물살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작은 몸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힘이 있었다. 강한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몇 분 후 모루는 젖은 아기를 이끌고 강변에 도착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다. 차가운 물에 떠밀려온 아기의 얼굴은 새하얗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모루 어디 갔었어? 어머 저게 뭐야? 김춘자가 손전등을 들고 달려왔다. 그녀는 모루 옆에 쓰러진 아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경찰부터 불러야겠네.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아기의 신원은 알 수 없었고 누구도 그 아이가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알지 못했다. 주변 마을과 도시에도 실종 신고는 없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아기는 모루가 곁에 있을 때만 웃고 잠들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겁에 질린 눈으로 떨었다. 김춘자조차 품에 안으면 아기는 몸을 뒤틀며 벗어나려 했다. 이상한 일이야. 저 아기는 마치 모루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어. 의사는 특별한 외상도 질병도 발견하지 못했다. 단 하나, 아기의 몸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 등 뒤 양쪽 견갑골 아래에 마치 오래전 상처가 아문 듯한 흉터 두 개. 그것은 날개 자국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춘자는 잠결에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창밖을 긁는 소리. 킥, 킥.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자 모루는 창가에서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아기는 놀랍게도 그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번개가 쳤다. 그 짧은 섬광 속에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사람보다 크고 기다란 팔을 가진 그림자. 김춘자는 얼어붙었다. 모루는 더욱 강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기는 눈빛이 변했다. 마치 누군가를 인식한 듯한 눈빛.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이 차분한 응시. 누구냐? 넌 대체 누구인 거니? 아, 그날 이후 모루는 낮에도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다. 김춘자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모루, 너 혹시 이 아기를 알고 있었던 거니? 모루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김춘자는 숨을 멈췄다. 개가 눈물을 흘리다니. 그것도 너무도 깊고 오래된 그리움처럼 보이는 눈물.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에 찾아왔다. 경찰이 보낸 DNA 분석 결과가 도착한 것이다. 김춘자 씨,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네, 이 아기는 약 28년 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여성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누군데요? 바로 당신의 딸 김소연 씨입니다. 김춘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소연은 28년 전 의문의 사고로 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아이를 가진 사실조차 가족은 몰랐다. 그녀는 그때 미혼이었고 떠나기 전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인가? 어떻게 28년 전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 지금 살아있는가? 그리고 어째서 모루만이 그 아기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인가? 질문은 계속 쌓였고 마을엔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바로 당신의 자식입니다. 순간 김춘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덜컥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온몸을 울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의 당황함이 느껴졌다. 확인한 DNA는 김춘자 씨와 99% 일치합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28년 전 출산 직후 아이를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춘자는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다. 잊으려 했던, 아니 어쩌면 억지로 지웠던 기억들. 23살의 봄.
차디찬 병실, 간호사의 창백한 얼굴. 아이를 잃으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왜 지금, 왜? 그날 밤, 김춘자는 한참을 모루와 아기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유난히도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루는 아기 곁을 지키며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아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아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지만 분명히 그랬다. 엄마. 김춘자는 온몸이 굳었다. 목이 타는 듯 메말랐다. 누가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쳤니? 아기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루가 짖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마치 인간처럼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김춘자는 과거 자신의 출산 기록을 찾기 위해 오래된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다행히 보관 서류는 지역 기록 보관소에 넘겨져 있었다. 먼지시 쌓인 기록들 속에서 그녀는 겨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출산 시간 이상 분하기 태사망원인 면불비고 이등 에서 특특이 겹연정 등경경에서만 증언이 있어 중거 끈개문 중거 어떤가 이 순간은 문득 이가 희선이 껴져다 김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록 보관소 문틈 사이로 익숙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검고 흰 털, 모루였다. 모루, 여긴 어떻게? 그녀가 달려나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모루는 없었다. 숨을 가다듬으며 돌아온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한 장 더 넘겼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유아인계, 강보호소 인계자 서명, 김춘자. 그녀는 몸이 굳었다. 내가 서명했다고? 기억이 없었다. 그런 서명은 한 적도 없고 강보호소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때였다. 서류 더미 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춘자 씨, 당신은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아이는 강물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온다면 절대로 떠나보내지 마세요. K, 편지 끝에 적힌 K라는 이니셜.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김영철이었다. 그러나 그는 27년 전 실종되었고 이미 사망 처리되었다. 김춘자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새로운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 아기가 자고 있는 방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은하수가 방 안에 흩뿌려진 듯 반짝이는 입자들이 떠돌고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아기는 침대 위에서 둥실 떠오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등에선 흐릿하게 빛나는 윤곽이 퍼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날개의 형상이었다. 그 순간 모루가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의 목소리처럼 낮고 분명한 소리로 속삭였다. 시간이 없어, 춘자야. 김춘자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모루? 네가? 모루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너와 그 아이는 약속받은 존재야. 은은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춘자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방 안은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처럼 낯설고 신비로웠다. 빛나는 입자들은 마치 호흡이라도 하는 듯 천천히 공기 중을 떠돌았다. 침대 위에 놓인 아기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아기의 눈동자에서 또렷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김춘자의 등골을 따라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아기와 눈을 마주쳤다. 엄마, 다시 들리는 그 목소리.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했다. 목소리는 아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안 전체를 울리는 듯한 기이한 메아리로 퍼지고 있었다. 엄마, 기억나세요? 내가 누구지? 김춘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아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허공을 가리켰다. 그 순간 빛나는 입자들이 모여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흐릿하지만 분명히 남자의 형상이었다. 김춘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영철 씨.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춘자야,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것은 분명히 남편 김영철의 목소리였다. 우리 아이를 지켜줘야 해. 목소리는 간절하고도 애틋했다. 김춘자는 눈물을 삼키며 외쳤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영철의 형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형상은 천천히 빛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방 안의 빛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온한 어둠이 돌아왔다. 다음 날 김춘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민속학자인 박준호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 교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에서 건진 아이, 남편의 형상, 그리고 이상한 은빛 입자들. 그는 책장에서 낡은 민간 전설집을 꺼내 펼쳤다. 춘자 씨, 혹시 강릉의 아이라는 전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령? 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의 영혼이 인간의 아이와 결합해 태어난 존재. 물의 정령과 인간의 피가 섞이면 아주 특별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 교수는 책장을 넘기며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짚었다. 강령의 아이는 강물의 주인이 되거나 강을 삼키는 괴물이 된다. 순간 김춘자의 손이 떨렸다. 괴물이라니요? 선택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김춘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란 사실조차 믿기 어려운데 이제는 강의 정령과 인간의 피가 섞였다는 이야기까지. 박 교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더 문제는 이런 아이는 세상에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들을 찾아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묵직하게 대답했다. 곧 무언가가 찾아올 겁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을 감싸고 있던 강이 불어난 것이었다. 맑았던 물은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물 위에는 어둡고 낯선 형체들이 떠다녔다. 그리고 누군가 집 앞에 나타났다. 검은 갓을 쓴 노인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김춘자의 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집에 강령의 아이가 있군. 김춘자는 겁에 질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노인은 한 발 다가섰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강물처럼 깊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다. 아이를 내놓으시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누구죠?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강의 수호자요. 강령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운명을 감시하는 자. 그 순간 모루가 집안에서 달려나와 노인 앞을 가로막았다. 모루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노인은 미세하게 웃음을 지었다. 강령의 아이를 지키는 수호견이라. 흥미롭군. 그러더니 노인은 모루에게 묘한 말을 건넸다. 너는 원래 인간이었지. 김춘자의 심장이 멎을 듯 멈췄다. 뭐라고요?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보름달이 뜰 때 아이는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요. 그리고 노인의 그림자가 강물처럼 집어삼키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춘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모르는 누구인가? 아기는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강의 아이인가? 그리고 그녀의 남편 김영철은 어째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 아이를 지키려 하는가? 답은 하나였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강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무거웠다. 나는 검은 강의 사자다. 김춘자는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목까지 뛰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다시금 노인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누구든 우리 아이는 못 데려가요. 노인은 미간을 좁히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선택은 그대에게 있지 않소. 그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자 검은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뚝뚝 떨어지더니 이내 집안을 둘러싸는 커다란 물의 장벽으로 변해갔다. 벽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고 김춘자는 마치 그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아이는 인간의 품에서 자랄 운명이 아니오.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바뀌었다. 강이 그를 부르고 있어. 아이 역시 그 순간 몸을 움찔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울음소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아기의 울음은 점점 물살 소리처럼 바뀌더니 방 안에 출렁이는 물결을 일으켰다. 박준호 교수는 뒤늦게 방으로 뛰어들며 외쳤다. 춘자 씨, 절대 아이를 내주면 안 됩니다. 교수님. 김춘자는 간절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박 교수는 가방에서 종이로 된 부적을 꺼내더니 노인을 향해 던졌다. 부적은 공중에서 불길하게 타오르며 검은 물 장벽에 닿았다. 쨍! 불꽃이 튀면서 장벽의 일부가 사라졌다.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났다. 하찮은 인간 주술로 나를 막으려 드는가. 그가 팔을 휘젓자 검은 물이 다시 소용돌이치며 부적을 집어 삼켰다. 박 교수는 이를 악물었다. 춘자 씨,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의 선택을 이끌어내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 안에 잠든 힘이 깨어나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령의 아이는 누가 그를 부르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고 전해지거든요. 김춘자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얘야, 넌 괴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 방울이 아기의 뺨에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은빛 입자들이 다시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아이의 눈동자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수가.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작은 손끝에서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뻗어나오더니 검은 강물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 공격을 퍼부었지만 아이의 힘은 이제 막 깨어난 본능처럼 거세고 강렬했다. 박 교수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강령의 아이가 인간의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검은 강물은 물러났다.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오늘은 물러가겠소. 그러나 강은 언젠가 다시 아이를 부를 것이요.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강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법. 노인이 사라진 후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김춘자는 품 안의 아이를 꼭 안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박 교수는 조용히 책을 덮으며 말했다. 춘자 씨,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선택을 한 것은 맞지만 강령의 아이는 평생 강의 운명을 짊어져야 해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힘이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이 아이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김춘자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박 교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교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의지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될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강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다. 깊고 검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것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강령의 아이, 드디어 깨어났군. 그 목소리는 강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강줄기를 타고 마을까지 스며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집안에 어수선함이 잦아들자 김춘자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다. 살아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박준호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긴장에 차 있었다. 춘자 씨,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진실이라뇨? 박 교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교수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옆에는 분명히 지금의 아이와 꼭 닮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이 사람은 내 동료였습니다. 이름은 장태석, 뛰어난 수중고고학자였죠. 하지만 열망이 지나쳐 금지된 연구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강의 심연에서 고대의 봉인을 풀고 강령의 아이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김춘자는 숨을 삼켰다. 설마 그 아이가.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태석의 실험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는 인간과 강의 정령 사이의 매개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의 힘과 인간의 마음이 공존하는 존재. 김춘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운명을 지녔든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박 교수는 그녀의 굳은 결의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태석 박사는 강의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을 찾으려다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춘자의 숨이 멎을 듯했다. 그분이 살아있나요?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이 정령과 혼합된 존재로 우리 아이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떼가 까악까악 울어댔고 바람이 불어 집의 문이 저절로 덜컥거렸다. 아이의 눈빛이 다시 깊은 푸른빛으로 변하더니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빠져나갈 수 없어. 김춘자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얘야, 무슨 말이니?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천천히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속삭였다. 깊은 강 속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박 교수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이 깨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바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이내 거미줄처럼 균열이 퍼지며 물기둥이 솟구쳤다. 방 안이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었고 검은 물결이 아이의 발밑으로 몰려들었다. 교수님! 김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박 교수는 재빨리 주문을 외우며 바닥에 부적을 붙였다. 푸른 불꽃이 일어나면서 물기둥이 잠시 멈췄지만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점점 더 강렬하게 밀어붙였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 교수는 외쳤다. 아이를 데리고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벽지가 찢어지고 가구들이 흔들리며 사라지는 광경 속에서 김춘자는 결단했다. 교수님, 아이와 함께 도망쳐요. 저는 시간을 끌겠습니다. 안 됩니다. 춘자 씨.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김춘자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아이의 말과 동시에 검은 물결이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이의 눈빛이 더욱 맑고 강렬하게 빛나더니 아이의 손끝에서 맑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와 검은 물결을 밀어냈다. 박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아이의 의지가 강을 거스르고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곧 심각하게 변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봉인이 약해졌어요. 장태석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젖은 발자국이 강가를 따라 남겨졌고 흐릿한 음성이 메아리쳤다. 드디어 내 아들을 찾을 수 있겠구나. 장태석 박사의 목소리가 그 메마른 강둑을 가득 메웠다. 검은 물결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박 교수는 김춘자와 아이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지금이에요. 나가야 합니다. 세 사람은 헐떡이며 거실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집 밖의 풍경은 더더욱 기괴했다. 평소 평온했던 마을길은 진흙과 물에 잠겨 있었고 강물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마을 중심을 감싸고 있었다.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뒤덮였고 까마귀 떼가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며 빙글빙글 맴돌았다. 강이 깨어났어요. 박 교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낮고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찾아냈군, 내 아이를. 세 사람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물결 위에 떠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흐릿하게 일그러진 얼굴, 비늘처럼 반짝이는 피부, 그리고 검푸른 눈동자. 장태석 박사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장 박사님, 박 교수가 경악했다. 장태석은 천천히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강의 심연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마침내 깨어났소. 그리고 그 열쇠 바로 이 아이요. 김춘자는 단단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는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장태석의 웃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이 아이의 피에는 강의 정령과 나의 의지가 함께 흐르고 있어. 아이는 강의 후계자이자 나의 완성이 될 존재요. 박 교수는 급히 손에 쥐고 있던 고서에서 주문을 펼쳤다. 그리고 강하게 외쳤다. 봉인의 주술이여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자 박 교수의 손에서 푸른 빛이 터져 나와 장태석을 향했다. 하지만 장태석은 한 손짓으로 그 빛을 흩뜨려 버리며 비웃었다. 쓸데없는 짓을. 순식간에 장태석의 몸에서 검은 물결이 뻗어나왔다. 그것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세 사람을 향해 몰려들었다. 박 교수는 필사적으로 방어 주문을 외쳤지만 검은 물결은 마치 의지를 가진 듯 점점 더 강력하게 덮쳐왔다. 아이의 눈이 다시 푸르게 빛났다. 그리고 아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 말과 함께 아이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푸르고 따스한 빛이 장태석의 검은 물결과 충돌하며 공중에서 폭발하듯 퍼졌다.
김춘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폭발이 지나간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박 교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춘자 씨, 아이가 강의 힘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장태석의 모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기이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의 팔은 물처럼 흐르며 길게 늘어졌고 눈빛은 광기 어린 빛으로 일그러졌다. 좋아, 좋아. 그렇다면 네 힘으로 날 완성시켜라. 장태석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숲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자는 깊은 두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걸어 나왔다. 충분하다, 태석. 낯선 목소리였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묘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장태석은 그자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냐? 그자는 천천히 후드를 젖혔다. 드러난 얼굴은 박 교수와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기보다도 너무도 똑같았다. 김춘자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속삭였다. 교수님, 박 교수도 눈을 크게 뜬 채 말했다. 이럴 리가. 두 번째 박 교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버린 또 다른 가능성. 당신이 정령의 힘을 거부하고 인간으로 남길 원했을 때 나의 존재는 어둠 속에 봉인되었소.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소. 그의 손이 허공을 그리자 강이 물결이 두 개로 갈라지며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 너머에는 거대한 봉인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진실은 저기서 밝혀질 것이오. 아이의 푸른 눈동자가 봉인문을 바라보며 작게 떨렸다. 기억나요. 저기서 나왔어요. 장태석은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다. 그렇다면 열어라! 열어, 아이야! 김춘자는 아이를 더 단단히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아무것도 열지 마. 넌 우리의 아들이야. 그러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난 무서워도 엄마 말 들을래요.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봉인문이 스스로 덜컥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숲속의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두 명의 박 교수가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었다. 김춘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떨리는 공포와 싸우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당신이 나라고?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 번째 박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당신이 정령의 힘을 포기한 날 나는 그 힘의 유혹을 받아들였지. 나는 힘과 지식의 끝에 다다르고자 했던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 장태석의 얼굴에 당혹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스쳤다. 말도 안 돼. 넌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변수라니. 두 번째 박 교수는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러자 땅 밑에서 검고 푸른 빛을 띠는 뿌리 같은 것들이 솟구치며 장태석을 얽어맸다. 넌 강의 힘에 집착했지만 나는 강을 넘어 자연의 정수를 품었지. 이 아이는 강의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 조각이다. 김춘자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당신의? 박 교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연구, 장태석과 함께했던 실험, 금기의 영역을 넘나들던 시절, 그리고 그때 금지된 주문으로 만들어졌던 생명의 매개체. 설마! 박 교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실험으로 탄생한 존재인가? 두 번째 박 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아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강이 정령과 인간, 그리고 나의 분리된 존재인 내가 모두 뒤섞인 완전한 매개체지. 이 아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장태석은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안 돼. 그 힘은 내 것이다. 내가 발견했고, 내가 깨웠다. 내 따위가 가질 수는 없어. 두 번째 박 교수는 장태석을 더 깊이 얽매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강의 심연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장태석의 몸에서 검푸른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기괴하게 웃으며 외쳤다. 나는 강이다. 강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 물결이 폭풍처럼 일어나더니 두 번째 박 교수의 뿌리들을 찢어냈다. 장태석은 풀려나면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파란 빛과 검은 기운이 동시에 터져 나오며 공중에서 충돌했다. 강력한 폭발음이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박 교수와 김춘자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세상은 잠시 새하얗게 물들었다.
정신을 차린 박 교수가 주변을 둘러보자 장태석은 아이와 일종의 영적 연결고리를 형성한 채 서로 맞서고 있었다. 아이를 포기하면 안 돼. 두 번째 박 교수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때였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들며 두 명의 박 교수와 장태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틀렸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나는 누구의 일부도 아니에요. 강도, 숲도, 인간도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아이의 몸에서 빛이 퍼지며 장태석과 두 번째 박 교수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장태석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고 두 번째 박 교수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두 번째 박 교수는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 교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자네는 반드시 이 아이의 길을 지켜줘야 하네. 그와 함께 그의 존재는 바람처럼 흩어졌다. 박 교수는 숨이 턱 막히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다. 오히려 고요한 바다 같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김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간결했다. 이제 강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머리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까마귀 떼가 다시 하늘을 뒤덮으며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박 교수는 직감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말이 울림처럼 퍼지며 숲을 가득 채웠다. 박 교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구나.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새로운 흐름이에요. 당신들이 두려워한 변화를 담은 존재. 그 순간 숲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 비늘을 두른 인간처럼 걷는 강의 정령이었다. 그녀는 깊은 슬픔이 어린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드디어 너를 만나는구나. 내 아이야. 박 교수는 숨을 삼키며 되물었다. 정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아이는 정말 그래. 정령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오래전 인간의 욕망에 의해 봉인당했지만 이 아이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강의 평화로운 흐름이 계속되기를. 하지만 바로 그때 숲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강물이 솟구쳤다. 쓰러졌던 장태석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몸은 이미 인간이 아닌 검은 강의 화신으로 변해 있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지 않겠다. 장태석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퍼지며 온 숲을 뒤흔들었다. 강은 내 것이다. 강의 흐름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 그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고 검은 물살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박 교수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물살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잊혀졌던 존재 강아지가 움직였다. 강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살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고 마치 살아있는 물결처럼 검은 물살을 밀어냈다. 저 강아지가 박 교수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강아지의 몸에 새겨진 문양이 빛을 발하며 점점 더 강렬해졌다. 정령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그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그는 강의 수호자였어. 이친 수호자. 강아지는 장태석의 검은 물살을 뚫고 달려들며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아이의 손이 강아지의 머리에 닿자 둘 사이에서 휘몰아치는 에너지가 폭발했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숲을 가르며 내리쳤다. 장태석은 괴성을 지르며 더 강력한 검은 물살을 쏟아부었지만 강아지와 아이가 하나로 연결되며 푸른 장막을 펼쳤다. 마치 강 전체가 그들을 보호하는 듯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장태석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다. 강은 끝없이 흐른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은 검은 물살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며 강바닥으로 빨려 들어갔다.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남겨진 것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결과 깊은 침묵이었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와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강아지는 충성스럽게 그 곁을 지키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정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강아지가 곁에 있는 한 아이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박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 아이와 강아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그러나 그때 숲 끝자락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박 교수는 찬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불길함에 등을 떨었다. 설마 또 다른 위협이? 박 교수는 숲을 감싸는 싸늘한 기운 속에서 숨을 가다듬었다. 방금 들려온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뜨며 낮게 중얼거렸다. 바다가 깨어나고 있어요. 정령도 얼굴을 굳히며 설명했다. 강이 시련을 넘었다 해도 끝이 아니야. 바다는 모든 물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 장태석이 남긴 어둠이 바다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어. 박 교수는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는 아이 곁을 지키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 눈빛에는 동물의 본능을 넘어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정령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렸다. 지금 당장 바다로 향해야 해.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숲길을 따라 바다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됐다. 길은 험난했고 밤이 되자 검은 안개가 주변을 덮었다. 안개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강도 숲도 바다도 결국 우리 것이다. 박 교수는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챘다. 그것은 장태석이 남긴 어둠의 메아리였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아지가 아이의 손을 혀로 핥으며 안심시키자 아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저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흰 바다에 가야만 해요. 점점 가까워지는 파도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바다에 다다랐을 때 그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장엄했다. 밤하늘 아래 끝없이 출렁이는 검푸른 물결.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기묘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정령이 숨을 삼켰다. 바다가 깨어나고 있다. 소용돌이 속에서 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장태석의 잔재가 뒤섞인 해양의 화신이었다. 검은 비늘과 물결 같은 머릿결, 눈은 붉은 빛으로 타올랐다. 너희가 강을 지켰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느냐? 그 존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바다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며 그들을 삼키려 했다. 박 교수와 정령이 보호막을 펼쳤지만 어둠의 힘이 너무 강했다. 강아지가 용감히 앞으로 나섰다. 이번엔 아이가 강아지의 등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주문처럼 속삭였다. 우리 둘이서라면. 강아지의 몸에서 다시 한번 푸른 빛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빛은 아이의 에너지와 합쳐지며 하늘로 치솟았다. 강과 바다의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정령은 숨이 멎을 듯한 감동으로 중얼거렸다. 수호자의 계승. 아이와 강아지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물의 정령 형상이 하늘에 떠올랐다. 바다의 어둠이 잠시 움찔했다. 그러나 바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둠의 정령이 검은 창을 뽑아들더니 아이를 향해 던졌다. 그 순간 강아지가 아이를 감싸며 창을 몸으로 막았다. 안 돼! 박 교수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아지의 몸이 쓰러지며 푸른 빛이 꺼져갔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아지의 몸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일어나요. 당신은 강의 수호자예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바다의 어둠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다. 결국 너희도 쓰러지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 강아지의 몸에서 순백의 빛이 피어오르더니 그 빛이 아이의 눈물과 하나가 되었다. 두 존재의 유대가 바다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힘이 되어 깨어난 것이었다. 바다의 어둠이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가, 너희는 누구냐? 아이의 목소리가 바다 전체를 울렸다. 우리는 물의 수호자입니다.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가며 어둠을 삼켰다. 바다는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잠겼다. 남은 것은 평화로운 물결과 찬란한 하늘. 그러나 박 교수는 안심하지 않았다. 하늘 끝자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난 것이 아니다. 정령도 이를 느꼈는지 조용히 말했다. 최후의 장은 아직 남아있어. 박 교수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정령이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하지만 바다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아이의 눈에서는 빛이 흘러내렸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주변을 감쌌다.
강아지 역시 일어나서 그녀 곁을 지켰다. 이제 두 존재는 하나가 된 듯했다. 아이와 강아지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강과 바다의 본질을 이해하는 존재였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어. 정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다. 아이의 정체는 단지 물의 수호자가 아닌 이 세계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였어. 박 교수는 경악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럼 이 아이는? 정령은 한 걸음 물러서며 답했다. 이 아이는 그 옛날 강과 바다, 모든 물의 흐름을 창조한 존재의 후손이야. 그녀의 힘은 바다를 진정시키고 강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을 가졌어. 그 순간 바다의 수면 위로 또 다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 표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였다. 그 존재는 고통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나는 다시 깨어나게 되는구나. 아이의 눈에 불길한 빛이 떠오르며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나의 조상 강과 바다의 창조자이자 우리 세계의 마지막 균형을 뒤흔든 자, 맞지? 그 존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내 욕망과 분노가 강과 바다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그로 인해 세상은 변해버렸다. 박 교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그 존재에게 다가갔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이의 눈빛이 강하게 빛나며 대답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균형을 되돌려 놓아야 해. 그녀의 욕망과 분노가 이 세계를 어지럽혔다면 이제 그 끝을 보아야만 한다. 그 존재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구나. 내가 만든 강과 바다가 결국 나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아이와 강아지는 동시에 움직였다. 강아지가 먼저 그 존재에게 달려가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는 너를 막을 것이다. 강아지의 몸에서 나온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아이는 손을 들어 바다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과 바다 모든 물의 흐름을 하나로 잇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힘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소용돌이처럼 움직였다.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다. 강아지와 아이의 힘이 합쳐지며 그들은 창조자와의 싸움을 이어갔다. 강과 바다의 힘이 모두 집중되었고 아이는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 순간 바다는 폭발처럼 파도쳤고 창조자는 모든 빛 속에 사라졌다. 정령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세상의 균형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깊이 숨을 내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녀가 아니었다. 강과 바다의 수호자이자 세상의 흐름을 조절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강아지는 아이의 곁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유대는 강과 바다처럼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너의 길을 걸어야 해. 박 교수는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며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네, 이제 나의 길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항상 강과 바다의 흐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아지와 함께 길을 떠났다. 바다의 물결은 이제 평화롭게 출렁이며 세상의 균형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바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바다의 깊숙한 곳에서 멀어져 갔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끝없는 강의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